자, 3회 수학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각기둥과 각불과 관련된 문제이네요. 자, 바로 1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와 다의 기역에서 디귿에 해당하는 각기둥의 구성 요소의 정의를 쓰시오. 사실 정의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가 외워줘야 합니다.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기역, 니은, 디귿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각기둥의 밑면입니다. 밑면에 대한 정의는 무엇이냐? 교과서에서는 서로 평행하고 합동이면서 다른 면들과 모두 수직으로 만나는 두 면이라고 서술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딴 것보다 서로 평행하고 합동이다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겠고요. 다른 면들과 모두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완벽하겠습니다. 옆면 같은 경우에는 각기둥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두 밑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면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의는. 높이는 무엇이냐? 우리가 바로 두 밑면 사이의 거리다. 두 밑면 사이의 우리 수직 거리죠. 그죠? 이걸 높이라고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각기둥의 구성 요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학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정의 같은 경우에는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나에서 옳지 않은 설명을 하는 교사 한 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서 옳지 않은 설명 볼게요. 자, 긴 교사 보겠습니다. 각기둥과 각불 단어에서 입체 도형은 논리적 추상적으로 지도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활동과 예를 들어서 도형임을 정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피아제도 나왔고 여러가지 우리 도형과 관련된 이론 있죠. 이론 등에서 구체적인 조작을 통하고 예와 비예를 제시해서 우리 이름 붙이고 정리해보는 활동을 하여라. 맞는 말입니다. 자, 다음 나 교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기둥과 각보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정례와 비례를 구별하는 활동을 통해 공통점을 알아보는 활동이 좋겠습니다. 정확한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정교사 보겠습니다. 학생의 수준 구체적 조작기 피아제죠. 맞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정의보다는 구체적인 법례를 제시하는 개념 학습 모형을 활용하면 되겠네요. 김교사, 나교사, 정교사 모두 거의 같은 말, 다 정확한 말을 설명하고 있죠. 양교사 보겠습니다. 꼭지점의 수, 면의 수, 모서리의 수 사이의 규칙을 찾아오는 활동 해볼 수 있죠. 그죠? 요거를 외우는 거는 중요하지 않지만 규칙을 찾아보는 활동을 함으로써 추론 능력을 기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강교사가 되겠네요. 각기둥과 각불, 원뿔의 전개도는 간단한 것만 다르고 입체동의 구성요소와 성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우리 교과서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전개도는 각기둥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각불과 원뿔의 전개도는 다루지 않습니다. 2015 그 전에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각불의 전개도도 이 원뿔 전개도도 있었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교사가 되겠고요. 이유는 각불과 원뿔의 전개도는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술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나의 A와 B에 알맞은 내용을 각각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모두 각불의 밑면과 옆면에 대해 이해했나요? 각기둥의 옆면과 각불의 옆면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 각기둥의 옆면 그리고 각불의 옆면 우리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 각기둥에서는 우리가 옆면은 모두 사각형입니다. 삼각기둥이든 사각기둥이든 오각기둥이든 옆면은 직사각형이고요. 우리 각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옆면이 무조건 삼각형입니다. 삼각뿔이든 사각뿔이든 오각뿔이든 옆면은 모두 삼각형이 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주면 되겠죠. A에 들어갈 내용은 우리가 각기둥의 옆면은 모두 직사각형이고 각불의 옆면은 모두 삼각형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각불에 이름 붙이는 거는 어떻게 붙이냐?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죠. 우리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인 기둥이다. 삼각기둥.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인 기둥이다. 그러면 사각기둥 이름 붙였죠. 각불도 마찬가지죠. 밑면이 삼각형이면 삼각불.
밑면이 사각형이면 우리가 사각뿔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밑면의 모양에 따라 이름을 붙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 두 문제 답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종이를 사용해서 입체도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가 2개, 나 2개, 다 1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그림을 그리면서 확인해보죠. 가 1개, 가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나 있습니다. 나는 보니까 여기에 딱 붙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붙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 요거 1개가 되겠네요.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고요. 굳이 하나를 더 붙인다면 어디 붙일 수 있을까요? 요런 데 붙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2개, 2개, 1개 사용했습니다. 요거 쳐보면 우리가 딱 봐도 알 수 있죠. 삼각기둥이 됩니다. 삼각기둥. 그리고 요거는 외워둘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각기둥에서의 면의 개수는 밑면의 개수에다가 2를 더한 것과 같죠. 삼각기둥의 경우에는 우리가 면의 수가 3 2에서 5개, 사각기둥의 경우에는 4 2에서 6개가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각뿔의 면의 수는 우리 자기 밑면의 이름에다가 1을 더하면 되죠. 사각기둥은 4 1. 우리가 삼각뿔은 3 1.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여튼 문제 1에서는 이 만든 입체도형은 우리가 삼각기둥이 되겠네요. 이 삼각기둥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인데요. 이 모든 모서리는 여기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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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9개의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5, 5, 8, 5, 5, 8. 그리고 요 길이 높이 같은 경우에도 5, 5, 5가 되겠네요. 이 모든 것을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51이 되겠습니다. 51cm.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어떤 각부를 밑면과 평행하게 잘라서 2개의 입체도형으로 나누었습니다. 둘 중 면의 수가 더 많은 입체도형의 모서리 개수가 15개일 때 나머지 입체도형의 모서리 수는 몇 개입니까? 어떤 각불인지 모르겠지만 삼각불 예로 들어보죠. 얘를 우리가 평행하게 잘랐대요. 밑면과 평행하게. 그렇다면 위에는 각불이 되겠고요. 밑에는 정확하게 삼각기둥, 여튼 각기둥의 형태는 아니겠지만 위에는 좀 적고 위에는 좀 작고 밑에는 넓은 기둥이라고 하기 좀 어렵겠지만 여튼 요 형태가 나오겠네요. 여튼 면의 수가 더 많은 것은 무엇이냐? 위에 있는 것보다 밑에 있는 요 조금 애매한 각기둥 요거가 면의 개수가 더 많겠네요. 근데 여튼 요 형태에서 밑에 있는 거에 모서리 개수가 15개라고 합니다. 우리 각기둥의 모서리의 개수는 여튼 이 찌그러진 거라 해도 각기둥의 모서리 개수는 같겠죠. 그래서 모서리 개수는 삼각기둥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3을 해서 9개, 사각기둥 같은 경우에는 3을 해서 12개, 오각기둥 같은 경우에는 15개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잘린 거는 우리가 밑면이 오각형 형태에서 우리가 뭔가 각기둥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역시 위에 있는 도형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오각뿔의 형태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위에 있는 거는 오각뿔의 형태이다. 그러면 이 오각뿔의 모서리의 수는 얼마입니까? 밑면 5개 그리고 각뿔의 꼭지점에서 내린 모서리 5개씩 해서 5 곱하기 2 바로 1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문제에서 구하는 답은 51 더하기 10을 한 61이 되겠네요. 답은 61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와 연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억이네요. 자, 1번도 기억에 묻는 거겠죠? 네,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 보겠습니다. 저는 기억의 개념이 어렵습니다. 기억은 각 숫자를 쓰는 자리에 자리값을 미리 정하여 그 자리에 쓰이는 숫자와 그 자리에 정해진 자리값을 곱한 다음 이들의 값을 더하여 전체 수의 값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주 기출되었던 것인 바로 위치적 기수법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단위를 쓰지 않고 수가 놓인
자리로 그 위치로 단위를 나타내는 방법, 위치적 기수법 되겠네요. 그래서 뭐 요 뒤엔 설명도 있고 더 안 봐도 되겠습니다만 1번의 설명 보면 성취 기준 우리 알 수 있죠. 1, 10, 100, 1000의 자리값과 이 자리값이 갖는 그거에 따라서 수를 나타내는 위치적 기수법 되겠어요. 1번은 자주 기출되는 문제입니다. 확실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위치적 기수법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십진법으로 나타내는데 뒤에는 3가지로 나타내어 있네요. 그리고 오진법에 대한 문항 있죠. 일단 가의 니은에 대한 문항의 대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받아내림이 있는 계산 원리를 이해하기 힘든 학생 어떻게 해야 되냐? 받아내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가죠? 그래서 우리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수 모형을 통해서 계산 원리를 이해하도록 지도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림의 본 활동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 수 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이거 얼마쯤 될까 받아내림 있는 걸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고, 혹은 어림을 통해서 어림한 값을 이용해서 너가 계산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도록 하는 여러 가지 지도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것들 중 하나를 적어주면 되겠네요. 수와 연선 영역 지도에서 우리 뭐 학생들이 어려워할 때 지도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주 출제되는 형태니까 정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간단합니다. 자, 우리 3가지로 나타낸 건데 위에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1, 0, 2라고 할 수 있고요. 요거는 3, 2, 1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에 우리 얼마입니까? 423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1번에는 간단하죠. 423을 써주면 되겠는데 우리가 2번 오진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보면 일단 5의 0승은 1이고 5가 1개면 5 5가 제곱하면 25 5의 3승은 125고 4제곱까지는 필요가 없죠. 600이 되니까 423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5의 세제곱이 우리가 일단 125에서 4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3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5의 제곱은 우리가 한 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5의 1승은 5는 4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1이 3번 들어간다 라고 해서 순서대로 3, 1, 4, 3 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3, 1, 4, 3이라고 우리가 하나씩 계산해 보면 풀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거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이 있긴 합니다. 423에서 5로 나타내주면 나눠주면 84가 되고 나머지가 3이죠. 이걸 또 5로 나눕니다. 그러면 16이 되고 그 다음에 4가 되고요. 그 다음 이것도 5로 나누게 되면 3번 들어가고 1이 되죠. 이제 5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진법으로 나타내면 바로 3, 1, 4, 3 오진법으로 나타내는데 왜 그렇게 되냐 간단하게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5로 나눴을 때 그냥 남는 5의 1승으로도 표현 안 되는 것들이죠. 말 그대로 3인 겁니다. 그죠? 5로도 안 나눠지는 5의 0승이 되겠고요. 그 다음 것이 5의 1로는 되지만 5의 제곱으로 했을 때는 안 나눠지고 5의 1승 5로 나눴을 때 몇 개 되냐 4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요 1 같은 경우에는 5의 제곱이 몇 개 들어가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1개 들어간다. 그리고 3 같은 경우에는 5의 세제곱이 3개까지 들어간다 라고 나타낸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큰 수가 아니기 때문에 125가 4개까지는 안 되구나. 그러면 3개가 되겠네. 그렇게 하고 423에서 125에서 3을 곱한 375를 빼고 남은 거를 제곱으로 나타내고 빼고 5로 나타내고 한다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3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게와 들이 단원에 대해 교사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자, 보도록 하죠. 가와 관련하여 의미 단위를 활용한 무게 측정의 장단점, 표준 단위를 활용한 무게 측정의 장점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무게를 측정할 때 의미 단위를 활용한 무게 측정이 불편하게 되죠. 그래서 표준 단위의 필요성을 느껴 여러 가지 단위를 학습하게 되는 건데, 그리고 또 이것이 성취 기준이 될 텐데요. 자, 임의 단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없어도 돼요. 측정 도구 없이 간편하게 무게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두 물체 중 내가 들어보면 됩니다. 뭐가 더 무거운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장점이 됩니다. 하지만 단점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무거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겠죠. 임의 단위를 활용하게 된다면 단위에 따라서 측정값이 달라지고 그리고 어느 쪽이 얼마나 더 무거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표준 단위를 도입하게 되는데요. 표준 단위를 도입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정확하게 몇 그램, 몇 킬로그램을 하게 되면 뭐가 얼마나 무거운지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 이것이 장점 되겠습니다. 요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성취 기준에도 들어가 있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나의 주요 활동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러면 나의 활동을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세간식의 무게를 비교해 봅니다. 직접 지어서 비교도 해보고요. 그리고 실생활에서 비교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무게를 어림하고 측정하고요. 어림하고 지어보고요. 어림하고 뭉쳐보고 비교하고. 그래서 이 무게는 그램으로 나타내는 게 좋나, 킬로그램으로 하는 게 좋냐? 이 모든 활동은 무엇이냐면 바로 단원 지도 유의사항이나 성취 기준에 들어가는 우리 양감을 기르기 위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재거나 실제로 어림하거나 이런 측정 활동을 통해서 우리 무게뿐만 아니죠. 시간이나 길이, 뭐 들이나 뭐 무게, 각도 이런 것들에 대한 양감을 기르는 것도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활동들은 양감, 무게에 대한 양감을 기르기 위한 활동이다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